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상승세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경우에 자영업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금융권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생겨나는 새로운 부문의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란 취지입니다.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에 중소기업계는 금리를 인하해달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은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촉구 중입니다. SM을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SM의 인수전 향방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고금리의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자영업자들의 빚은 급격하게 불어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경우에 자영업발 부실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상승세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는 4.87에서 5.52%, 신용대출 금리는 5.07에서 6.75%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모두 0.5%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연속 상승세가 시작됐던 10개월 전과 비교하면 각각 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마다 자영업자 1인당 연평균 이자액은 119만 원씩 증가합니다.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내야 할 이자만 많아져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18%에서 12월 0.24%로 올랐습니다. 자영업자가 짊어진 빚의 총량도 불어난 상태입니다. 자영업 대출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말 700조 원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 말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상태로 올해 소득 흐름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상환 여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구당 부채 규모가 일반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커 상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는 정책 금리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정책 자금을 좀 방출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편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지원 규모를 오는 3월부터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대외 여건 악화로 올해 고용시장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고용 확대를 주문했는데요. 적극적 규제 혁신과 디지털 교육 강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테니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협회와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력을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통적인 뱅커만 고려해 인력을 줄여나갈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생겨나는 새로운 부문의 인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사고 예방과 보안, 내부 통제 등 분야의 양질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면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력 확충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지원도 언급됐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등으로 실물과 금융 간 선순환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간담회 이후 은행연합회를 통해 올해 약 3,700명 규모로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600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20개 은행이 상반기 중 2,300명 안팎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규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최근 고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이른바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에 중소기업계도 금리를 인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중소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져 정말 허탈한 심정입니다. 은행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지급률이 대폭 상승한 만큼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 퇴직금, 성과급 지급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무려 79.3%에 달했는데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가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단협은 상생금융을 위해 집행률이 저조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한도와 지원 범위, 그리고 2차 보전 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생금융 지수를 만들고 상생기금 규모를 늘려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단협은 금융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부담 완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기업과 은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인수전 점입 가경이죠. SM 측이 공시 유튜브를 이용한 여론전 그리고 SM을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전 날로 심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향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법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급락하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SM의 주가가 12만 1,800원까지 고꾸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6.3%가 빠진 건데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분위기와는 사뭇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하이브가 SM의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SM의 주가가 12만 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들어왔었지만 오늘 하이브가 선을 그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 추가 인상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추후에 SM의 주가 향방을 점치기가 쉽지는 않은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통상 과거를 조금 살펴보면 M&A의 윤곽이 좀 나오고 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SM이 지금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PER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그리고 또 신용융자잔고 등 공매도 대기 자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SM의 대차 잔고를 살펴보면 150%가 급증했고요.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가 하락을 점치는 공매도 대기 자금인 신용융자 역시 증가율이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분위기가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SM이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실적부터 좀 살펴볼까요? SM의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70% 상승하면서 252억 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하이브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였는데요.
역시나 SM은 하이브의 추가적인 지분 공개 매수는 적극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지금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이브로 인해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소액 주주들에게는 호소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1일 하이브가 공개 매수 신청 마감 전날 SM 측에서는 SM 3.0 전략을 발표할 테니 이 전략을 본 후에 공개 매수를 좀 결정해 달라라는 호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내일 하이브도 역시나 기업 공개를 발표를 하는데요. 과연 SM을 저격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권을 둘러싼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가처분 신청 결과입니다. 지금 이번 달 초에 카카오에서 SM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위해서 주식을 2천억 원 가량을 사오겠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수만 최대 주주가 이것은 자기를 몰아내려는 그런 명분이 깔려 있다. 때문에 이는 무효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좀 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이제 첫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판단은 3월 초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하이브가 승기를 좀 잡을 수 있는 형국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카카오의 참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이 넘어선 상황에서 과연 카카오가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해서 이 자리에 들어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등판시켜서 최대 공개 매수 가격 14만 1,000원까지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카카오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SM의 새 대표가 과연 누가 될지입니다. 자, 3월 말 정도에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하이브 측에서 새롭게 제시한 경영진과 지금 현 경영진간의 자리 다툼이 조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연금이나 컴투스 등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기의 향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영권을 둘러싼 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약사들이 불황에도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재유행으로 감기약 등 의약품 매출이 늘며 수혜를 본 건데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캐시카우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4.2%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등의 수요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동아제약의 마시는 감기약 판피린과 어린이 해열제 챔프 매출은 각각 전년보다 29.3%, 163.4% 뛰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부의 고른 성장을 통해 지난해 2013년 그룹사 분할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비 감기약인 판피린과 챔프, 생활건강사업부의 건강기능식품인 오쏘물의 매출 증가로 인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종근당도 기존 의약품들이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약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종근당은 전년 대비 10.8%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16% 늘었습니다. 해열진통제 펜자를 비롯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 등 기존 주요 제품과 코로나 진단키트 등 신규 제품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감기약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린 건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매출 4,789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5%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도 12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재유행으로 감기약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원제약의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과 진해거담제 시럽 코대원, 해열진통제 펠루비의 품귀 현상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코로나 수혜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근당과 유한양행 등 우량제약사들이 매출의 약 10%를 R&D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활로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대형 건설사들과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중소건설사에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는 등 LH의 층간소음 잡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건설사와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LH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등 7개 기업과 합동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실행일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LH는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건설사는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양주해천 1차 시범단지에 대한 추진 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및 평가 방식 등을 발표했고 민간건설사는 기술 공유 등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 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윗집 옆집과 다툼 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와 민간건설사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개발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다음 달 민간, 공공 기술협력 업무 제휴를 체결해 기술 교류, 현장 실증 및 공동 연구 등 실질 관제 수행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을 통해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향후 LH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건설사에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택시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미래 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미래 항공교통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은상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상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교통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UAM 산업은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미래 항공기체 생산, 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체가 구성돼 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경상남도와 진주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경남 테크노파크 등 4곳 기관이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말까지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가산 일반 산단 일원에 미래 항공기체에 대한 연구와 실증, 비행 시험 등이 가능한 시설을 짓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남이 이 A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카이는 실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경남 테크노파크는 센터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희 기업으로서는 연구 개발하는데 큰 탄력을 받는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인 카이 해저닉 비행센터 앞 부지에 지어지는 만큼 양 기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부품 유닛 시제기의 연구 개발 인정뿐만 아니라 완성된 시제기에 대한 시험 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증센터 구축이 국내 미래 항공교통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새해로 접어들자마자 유럽은 역사상 최악의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고요. 남미 지역은 폭염, 가뭄, 미국 서부 지역은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난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오늘은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 스키장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 초에는 저희는 뭐 실감하지 못했겠지만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월 같은 경우는 연중 가장 추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죠. 미국 기상청은 올해 1월 1일 새로운 1월 국가기온 기록을 경신한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체코의 자보르니크가 19.6도, 폴란드의 코르바엘로가 19도, 네덜란드 아인토벤이 16.9도, 동유럽의 동쪽 국가죠. 벨라루스의 비스카에도 16.4도를 기록을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알프스 북쪽 지역 기온이 20도를 처음으로 넘는 등 벨라루스, 체코, 또 덴마크, 라트비아, 또 리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8개 나라가 올해 1월에 1일에 가장 따뜻한 날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기온은 겨울철 고온 현상 평년에 비해서 거의 20도 이상 높은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학자 막시밀리오 헤라는 현재 고온 현상은 유럽 기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사건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했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알프스 하면은 굉장히 산맥들에 눈이 쌓여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도라고 하면은 그냥 따뜻한 봄날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스키는 둘째치고 뭐 눈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알프스 지역에 이런 어떤 눈 대신에 비가 내리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스키장들이 문을 닫았고요. 1월 7일에서 8일간 스키스 아델보덴에서 열렸던 스키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인공눈을 이용해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북해에 있는 강한 저기압으로 매우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대서양의 해수온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던 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가 이상고온의 원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지금 많은데요.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는 섭씨 5도 이상의 차이로 그간의 기록을 모두 깬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유럽이 미중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던 유럽이 겨울철까지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지구온난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만들어진 제트기류의 사행이 유럽 지역 상공으로 강한 열돔 현상을 만들면서 기온이 급상승했다는 것이죠.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 알프스 쪽에 눈이 사라지고 뭐 그런 눈 없는 알프스 이런 날도 곧 오겠네요. 그렇죠. 기후변화로 알프스 산맥에 눈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곳에서 스키라든가 보드를 타고 있는 어떤 인류도 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스키장인데요. 먼저 스키장 인근 빙하가 녹아서 쌓인 눈의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은 내리는 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또 눈으로 내리지 않고 비로 내리기 때문인데요. 스위스 눈사태 연구소는 알프스의 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눈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면 세기말에 간다면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눈의 최대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영이 가능한 스키장은 해발 2,500m 이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 정상의 눈만 남아서는 경영이 어렵죠. 이미 해발 1,600m 그 아래의 저지대 스키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현재도 매년 스키장에 쌓이는 눈 높이가 매 10년마다 3에서 4cm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눈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름에 보호용 담요로 덮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기온 상승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스키장의 다른 큰 적은 바로 산불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스키장을 황폐화시키고 있거든요. 2021년 8월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로 약 3,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산이 불타면서 시에라 타호 등 대형 스키 리조트가 다 황폐화되어 버렸는데요. 스키장 시설과 코스가 전소되면서 올해까지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키 월드컵도 인공 눈으로 치렀다고 하던데 결국엔 이제
이게 눈들이 다 사라지면 인공눈으로 다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현재도 많은 스키장들은 인공눈을 그러고 갖다가 사실 이용을 해서 예. 이렇게 되면 슬로프를 채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 인해서 스키장 인근 계곡과 강에 물을 바닥내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스위스 바젤대학 연구팀은 해발 고도 2,000m에 있는 스키장을 100일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공눈의 약 3억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고 쌓인 눈이 적어질수록 더 많은 물의 양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또 눈을 만드는 제설기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는 해결책 아니다 보니까 스키장들은 친환경 대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스키장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리조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고요. 또 물 사용량을 대폭 줄였고요. 스키 코스 조정에서 산림 벌채도 코스 아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스위스의 스키장과 리조트도 제설 장비를 수소 에너지로 작동하는 친환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기후변화의 거대한 물결에 이런 어떤 노천 스키장 산업은 결국 사형화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오늘은 스키장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